그럼 우리 첫 번째 단원, 대단원 제목부터 먼저 보세요. 우리 대단원 제목이 문학작품의 재구성이라는 단원이야. 그래서 우리 재구성은 다시 자, 원래 구성되어 있던 것을 다시 구성한 작품을 재구성된 작품이라고 말할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여기서는 소설 소나기라는 원작을 보고 그 뒤에 이것을 재구성해서 만든 드라마 대본을 볼 거예요. 자, 그러면 소설과 드라마 대본의 가장 큰 차이는 바로 소설은 인쇄 매체를 통해 독자에게 전달되지만 드라마 대본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드라마로 촬영해서 영상으로 보여지게 되겠지. 갈래가 완전히 달라졌고 또 이 안에 등장하지 않았던 새로운 인물이 등장하거나 혹은 인물의 비중이 변화하거나 인물의 성격이 달라지거나 혹은 뒤에 생략되어 있는 부분을 추가로 넣어줄 수도 있어. 이때 원작의 가치를 충분히 이해하고 여기에서 나의 새로운 관점이나 나의 가치관을 담아서 재구성해서 만들어낼 수가 있는데 그럼 우리는 이 재구성된 작품을 볼 때 어떻게 봐야 되냐? 일단은 원작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 속에 담겨있는 가치를 알고 나서 재구성된 작품에서 어떤 부분이 달라졌고 작가는 어떤 의도로 이렇게 바꿔서 다시 구성했을까? 이 재구성된 작품에 담겨져 있는 새로운 가치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 게 이번 단원의 활동 내용이에요. 자, 아래로 내려가시면 자, 문학작품의 재구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전이 있는 작품을 원작이라고도 할 수 있어. 작가가 처음으로 만들어냈을 때 어떤 누구의 손도 타지 않은 처음의 그 상태, 그러니까 완성되자마자 얘를 원작이라고 부를 거야. 이거는 다른 말로 번역돼서도 안 돼요. 왜? 번역할 때도 의도가 들어갈 수가 있거든? 그래서 번역도 되지 않은 처음에 그 작품을 원작이라고 부를 거고 이것을 우리가 혹은 어떤 작가가 자, 새로운 관점에서 혹은 새로운 가치를 담아서 그것을 다시 바꾸는 이런 것을 재구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관점에서 작품에 자, 뭘 바꿀 수 있냐면 내용을 바꿀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내용이라고 하면 줄거리라든지 중심 사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바꿔줄 수도 있겠죠. 여기 사용되는 표현 방법이나 혹은 형식이나 갈래를 바꿔줄 수도 있습니다. 또 맥락을 바꿔줄 수도 있고요. 자, 맥락이라고 하면 뭘까? 이 작품이 내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 예를테면 시간이나 장소. 쉽게 말하면 외국의 이야기인데 배경을 우리나라로 바꾼다든지 과거의 이야기를 오늘날로 바꾼다든지 이렇게 되면 맥락이 달라지겠지? 또 매체를 바꿔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재구성했을 때 얻을 수 있는 효과는 뭐가 있을까? 원전 작품에 대한 이해를 높인다. 왜? 재구성인데 왜 원전에 대한 이해를 높이지? 바로 원전 작품에 대한 이해, 원전 작품의 가치를 충분히 안 이후에 여기에 새로운 가치를 더할 거기 때문에 원작에 대한 이해가 첫 번째야. 두 번째, 또 원전 작품과 우리가 두 개를 비교할 거거든요. 그래서 원전에 대한 이해도 높이고 여기에 플러스 새로운 해석이 들어가요. 그래서 독자들은 어떤 점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비교하면서 읽는 재미를 얻을 수도 있고 또 원작뿐만 아니라 이 재구성한 작가의 가치관이 새롭게 반영되기 때문에 독자는 이렇게도 볼 수 있겠다. 혹은 이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다. 자, 감상이 좀 더 넓어집니다. 또 갈래가 바뀌면요. 갈래마다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이 갈래를 이렇게 바꿨어? 자, 비교했을 때 얻어지는 재미도 있죠. 그래서 우리 첫 번째는 뭐가 나온다고? 소설을 드라마 대본으로 바꿀 거야. 우리 두 번째 단원 모진소리에선 뭘 바꿀 거냐면 시를 또 다른 시로 그리고 그 원작 시를 소설로 재구성하는 갈래를 바꾸는 것도 한번 볼 겁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내려가서 자, 소설과 드라마 대본을 한번 비교해보자. 자, 둘 다 작가가 상상해서 꾸며낸 이야기고요. 또 갈등의 문학, 갈등을 해소하는 과정을 통해서 주제를 전달하는 그런 문학이에요. 그래서 작가가 상상했다. 인물, 사건, 배경이 나온다. 갈등을 중심으로 내용이 전개된다. 자, 이건 둘의 공통점. 차이점이 있다면 우리 소설은
서술자가 있어요. 그 서술자가 이야기를 들려줄 거야. 이 서술자가 작품 속에 있을 수도 있고 작품 밖에 있을 수도 있지. 이거에 따라 시점이 달라집니다. 어쨌든 서술자가 이야기를 들려주는 형태예요. 또 자, 서술자가 서술을 하거나, 그러니까 얘가 이야기를 해주거나 등장인물들끼리 대화하거나, 자, 이렇게 사건이 진행되어 나갑니다. 자, 드라마 대본은요, 드라마를 찍어서 방영하는 것을 전제로 해요. 그래서 우리 각각의 드라마는 장면을 기본 단위, 씬을 기본으로 해요. 우리 여기 씬 넘버, 얘가 기본 단위, 씬 넘버가 붙어 있으면 시나리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자, 주로 인물의 대사와 행동에 의해서 사건이 전개돼요. 서술자가 없어. 서술자가 없어. 우리 드라마 봤을 때 서술자 있는 거 본 적 없죠? 만약에 화면 밖에 소리가 들린다면 얘는 서술자가 아니고 뭐라고 불러? 내레이션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내레이션이 있을 수는 있지만 서술자가 주구장창 서술해서 이야기를 해주는 게 아니고 인물이 직접 표정이나 동작, 대사로 내용을 전개해 나가요. 그래서 장면, 대사, 지시문 등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촬영이나 편집 등을 고려한 전문적인 용어가 쓰여요. 그래서 촬영할 때 이렇게 촬영해라. 카메라는 어떻게 이동한다. 편집할 때 어떻게 편집된다. 이런 것들이 들어갈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 이번에 소설을 재구성해서 드라마 대본을 쓰려면 고려해야 할 점은 뭘까? 바로 내가 재구성할 때 중심이 되는 이야기를 뭘로 쓸 거냐. 일단 내용부터 정해야겠죠? 또 이것 말고도 또 추가로 넣어주고 싶은 인물 혹은 등장하지만 빼버리고 싶은 인물은 누가 있는지, 그리고 배경을 언제 어디로, 원작과 똑같이 할 건지 아니면 배경을 바꿔줄 건지, 마무리를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자, 인물들의 대화, 우리 드라마니까 대화가 중심으로 사건이 진행된다고 그랬죠? 자, 대화를 어떤 장면에 어떻게 넣을 것인지, 자, 요것들을 생각해 줘야 됩니다. 자, 그럼 우리는 이제 재구성된 작품을 읽을 거니까 재구성된 작품을 뭐 해라? 원작이랑 비교하랬어요. 자, 달라진 걸 찾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먼저 원작부터 보고 재구성된 작품 보면서 달라진 거 찾을 거예요. 자, 내용 표현뿐만 아니라 관점이나 형식, 맥락, 매체와 같이 달라진 거 다 찾을 겁니다. 자, 또 재구성된 작품에 그려진 상상의 세계, 그러니까 원작의 가치 외에 새로 추가된 이 재구성된 작품만의 가치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자, 근데 주의할 건 원작은 원작대로, 재구성된 작품은 재구성된 작품대로 각각의 독자적인 예술 작품이에요. 우리 예술의 우위를 가를 수 있어, 없어? 없어. 누가 더 우월하다 이런 거 없습니다. 각각의 다 가치 있는 작품이다 라는 거. 그래서 둘 다의 가치를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럼 우리 본문 가볼게요. 소나기. 자, 워낙 유명한 소설이라서 내용을 어느 정도 알고 있는 학생들도 있겠죠. 자, 소나기는 뭐니? 갑자기 확 쏟아졌다가 갑자기 뚝 그쳐버려요. 바로 이 소설에서 나오는 내용은 소년과 소녀의 갑작스런 그리고 너무 짧게 끝나버린 사랑이거든요. 바로 얘네들의 사랑 그 자체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제목이다. 자, 갑자기 쏟아졌다가 갑자기 그쳐버리는 소나기처럼 갑자기 시작됐다가 너무 일찌감치 끝나버려요. 그래서 얘네들의 갑자기 쏟아지다, 자, 곧 그치는 소나기처럼 짧게 끝나버린 소년과 소녀의 순수한 사랑을 의미하는 제목입니다. 자, 소나기는 막 갑자기 팍 쏟아졌다가 툭 그쳐버려. 자, 이런 소나기처럼 갑자기 시작돼서 하지만 너무 짧게 끝나버린 얘네들의 순수한 이 사랑을 의미하는 제목이 바로 소나기다.
자, 소설이니까 시점하고 구성 단계 꼭 알아야 됩니다. 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발단인지 내용을 봐주세요. 자, 우리 발단에서 나오는 건 뭐예요? 인물 그리고 배경 속에 사건의 실마리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인물들이 누구가 나오고 얘네들의 성격이 어떤지 배경은 어딘지 이런 것들을 찾아보면서 읽읍시다. 또 중요한 소재가 나온다면 소재의 의미도 알아둬야 되겠죠. 자, 소녀는 개울가에서 소녀를 보자 곧 윤초신의 증손녀 딸이라는 걸 알 수 있었다. 자, 우리 소설에서는 단어 뜻도 잘 봐주세요. 자, 소년과 소녀라는 두 인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소년과 소녀 바로 몇 인칭? 3인칭 시점이라는 거. 자, 3인칭 시점이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관찰자 시점이 두드러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부분적으로 전지적 시점처럼 보이는 부분들도 있어요. 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관찰자가 좀 더 두드러진다. 자, 증손녀. 증손녀 뭐예요? 손자의 딸 또는 아들의 손녀가 되겠지? 아들의 손녀. 자, 그러면 소녀는 개울에다 손을 잠그고 물장난을 하고 있는 것이다. 서울서는 이런 개울물을 보지 못하긴 한 듯이 자, 우리 여기서 뭘 할 수 있어? 자, 소녀는 서울에서 왔다라는 것을 보여주죠. 자, 소녀는 서울에서 온 아이야. 벌써 며칠째 소녀는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에 물장난이었다. 그런데 어제까지는 개울 기슭에서 하더니 오늘은 징검다리 한가운데 앉아서 하고 있다. 자, 지금 소녀의 행동을 보여주면서 소녀가 성격이 어떤지를 알려주는 거야. 이렇게 행동이나 말을 보여줘서 인물의 성격이나 심리를 알아보게 하는 거. 우리 이런 걸 뭐라고 그래? 간접적 제시라고 합니다. 우리 옆에다가 써볼까요? 인물 제시 방법에서 책이 안 나오지? 인물 제시 방법. 자, 인물의 성격이나 심리를 알려주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직접 제시와 간접 제시라는 게 있어요. 직접 제시는 서술자가 직접 말을 해버려. 서술자가 서술한다 혹은 해설한다 라고 보면 돼. 서술자의 뭐 해설이라고 해야 될까? 얘가 그냥 말해버리는 거야. 얘는 성격이 어떻다. 단적으로 그냥 말을 해버려. 서술자가.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없어. 아, 얘는 소극적이구나. 얘는 적극적이네. 얘 지금 기분이 좋구나. 얘 화가 났네. 그냥 말해줄 거야. 간접 제시는 그 인물이 하는 말이나 행동을 보여줘요. 그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 얘가 이런 말을 했어? 이런 행동을 했어? 그러면 얘 지금 기분이 이렇구나. 혹은 얘 성격이 이렇구나. 내가 생각해야 돼. 이걸 간접 제시라고 합니다. 우리 직접 제시하려면 일반적으로 서술자가 작품 속에 들어가서 1인칭 시점일 때 인물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 평가를 내릴 수 있겠지. 이러면 직접 제시할 수 있어요. 혹은 3인칭일 때는 전지적 시점이면 모두 알고 서술하니까 훨씬 더 전지전능하게 해설해 줄 수 있어. 더 정확하게. 자, 근데 우리 지금 이 소설에서 주된 시점은 관찰자, 3인칭 관찰자. 3인칭 관찰자는 가장 객관적인 시점이기 때문에 서술자가 해설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로 간접 제시로 인물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자, 지금 보시면 소녀가 뭐해? 징검다리 한가운데 앉아서 물장난을 하고 있어요. 왜? 소년이 말 걸어주기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럼 어때? 조금 더 적극적이고. 자, 소녀는 어때? 개울뚝에 앉아버려. 말도 못 걸어. 소녀가 비키기를 기다리는 것이다. 자, 소녀는 어떻다? 소극적이다. 라는 걸 무엇을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보여주자. 자, 그래서 우리 소녀가 앉아있는 거. 소녀는 적극적이다. 소녀는 소극적이다. 자, 사건이 진행될수록 성격이 점점 바뀝니다. 지금 시작은 어때요? 소녀가 훨씬 더 적극적이고 소녀는 조금 소극적이야. 말을 못해.
요행. 자, 무슨 뜻? 뜻밖의 얻은 행운, 뜻밖의 행운이 있어. 지나가는 사람이 있어서 소녀가 길을 비켜주었다. 다음 날은 좀 늦게 개울가로 나왔다. 왜? 소녀가 또 앉아있을까봐. 말을 못하잖아. 소극적이니까. 자, 그래서 소녀가 없을 때 나가려고. 이날은 소녀가 징검다리 한가운데 앉아 세수를 하고 있었다. 분홍 스웨터 소매를 걷어올린 팔과 목덜미가 마냥 희었다. 자, 시골에서는 애들이 다 새카말 거 아니야. 막 뛰어놀고 하니까. 도시에서 특히 몸이 병약한 여자아이가 왔단 말이야. 얼마나 하얗고 그러겠니? 거기다 분홍색 스웨터야. 남색 치마 입었어요. 근데 얻었는데 여기 하얘. 어때? 이쁘겠지? 이쁘단 얘기야. 자, 이쁜데 반대로 너무 하얗고 예쁘니까 이 소년의 열등감을 불러일으킵니다. 왜? 얘는 새카마니까. 자, 한참 세수를 하고 나더니 이번에는 물속을 빤히 들여다본다. 얼굴이라도 비추어보는 것이리라. 갑자기 물을 움켜낸다. 고기 새끼라도 지나가는 듯. 자, 소녀의 모습을 계속 이야기해 주는데요. 문장의 길이가 굉장히 짧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소년이 개울뚝에 앉아있는 걸 아는지 모르는지 그냥 날쌔게 물만 움켜낸다. 그러나 번번이 허탕이다. 그대로 재미있는 양 자꾸 물만 움킨다. 어제처럼 개울을 건너는 사람이 있어야 길을 비킬 모양이다. 자, 지금 뭐 하고 있어? 소년이 말 걸어주기만 기다리고 계속 이런 장난을 치고 있는데 소년은 끝까지 말을 못 건네고 있어요. 소녀 얼마나 답답하겠니? 그러다가 소녀가 물속에서 무엇을 하나 집어낸다. 하얀 조약돌이었다. 하얀 조약돌. 그러고는 벌떡 일어나 팔짝팔짝 징검다리를 뛰어 건너간다. 다 건너가더니만 팩 이리로 돌아서며 이 바보 조약돌이 날아왔다. 자, 왜 바보라고 한 거야? 왜 말을 안 걸어? 내가 지금 말 걸어달라고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왜 말을 안 걸어? 이 바보야. 이런 뜻이야. 자, 지금 뭐야? 말 걸어주지 않는 소년에 대한 어떤 서운함, 답답함, 이런 것을 나타내 주는데, 자, 조약돌을 던진 이유는 관심 있으니까. 자, 소년에 대한 관심입니다. 바로 돌을 던짐으로써 관심을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있죠. 바로 서운하고 답답하다라는 것을 표현해요. 눈치가 없어서. 자, 소녀가 적극적으로 조약돌을 던짐으로써 표현했고 소녀는 저도 모르게 벌떡 일어섰다. 단발머리를 나풀거리며 소녀가 막 달린다. 갈밭 사이길로 들어섰다. 뒤에는 청량한 가을 햇살 아래 빛나는 갈꽃뿐. 자, 지금 갈밭, 갈꽃, 청량한 가을 햇살. 어때? 계절감이 느껴지죠? 자, 그래서 계절이 언제다? 가을을 배경으로 한다. 계절적 배경. 자, 공간적 배경은 어디겠니? 자, 지금 이렇게 개울가에서 징검다리 건너고 물놀이하고 물장난치고 하는 걸로 봐서 시골 마을. 자, 공간적 배경은 시골 마을이고 계절적 배경은 가을이다 라는 거. 자, 그래서 우리 이 부분 어때요? 계절적 배경이 나타나면서 굉장히 시적인 느낌. 자, 굉장히 그 아름다운 가을의 햇살과 그 안에 단발머리를 나풀거리는 소녀, 그리고 빛나는 갈꽃뿐하고 명사형도 동결하면서 시적인 느낌도 같이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적인 표현. 우리 이 소설은요, 시적 표현이 되게 좀 많이 나와요. 약간 서정적인 느낌의 시적인 표현들이 많이 사용됩니다. 넘어가면 자, 이제 이 소년도 소녀에게 관심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젖은 갈반머리로 소녀가 나타나리라. 꽤 오랜 시간이 지났다고 생각했다. 그런데도 소녀는 나타나지 않는다. 발돋움을 했다. 자, 지금 왜? 소녀가 보고 싶어서 발돋움, 까치발 든 거야. 자, 바로 소녀에게 관심이 있다는 거죠. 그러고도 상당한 시간이 지났다고 생각했다. 저쪽 갈반머리에서 갈꽃이 한 움큼 움직였다. 소녀가 갈꽃을 안고 있었다. 그리고 이제는 천천한 걸음이었다. 유난히 맑은 가을 햇살이 소녀의 갈꽃머리에서 반짝거렸다. 소녀 아닌 갈꽃이 들길을 걸어가는 것만 같았다. 역시 굉장히 아름답네요. 자, 그래서 역시 계절감이 느껴지고 이 부분도 약간의 시적인 표현.
소녀 아닌 갈꽃이 걸어가는 것 같은 이런 비유적인 표현들은 시적인 느낌을 계속 만들어줍니다. 여기도 역시 가을 햇살이라고 해서 계절감이 느껴지고 약간 시적인 느낌. 서정적이면서도 시적인 느낌이 느껴져요. 소녀는 이 갈꽃이, 자 갈꽃은 누구? 소녀. 아주 배지 않게 되기까지 그대로 서 있었다. 문득 소녀가 던진 조약돌을 내려다보았다. 물기가 거쳐 있었다. 소녀는 조약돌을 집어 주머니에 넣었다. 자, 이 조약돌, 소녀가 던진 조약돌을 주머니에 넣습니다. 바로 소년도 소녀에게 관심이 있다는 걸 보여주죠. 바로 소녀에 대한 소년의 관심. 아까 돌을 던질 때는 소녀가 소년에게 관심 있다고 적극적으로 표현한 것이라면, 자, 소녀가 떠날 때까지 계속 지켜보다가 그 조약돌을 주머니에 넣을 때는 소년도 소녀에게 관심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부분. 자, 그럼 등장인물의 성격. 자, 소녀는 시골 사는 순박한 소년으로요, 굉장히 소극적인 성격입니다. 소녀는 서울에서 살다 온 윤초신의 증손녀 딸이에요. 그래서 아까 분홍 스웨터를 걷어 올렸는데 팔과 목덜미가 하얗죠. 좀 적극적입니다. 자, 조약돌의 의미와 역할. 자, 소녀가 집어 던질 때 적극적으로 관심을 표현했고요. 자, 소년도 소녀가 가고 나서 그 조약돌을 주머니에 넣음으로써 소녀에게 관심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바로 소년과 소녀를 이어주는 매개체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어요. 매개체. 자, 여기까지가 발단이죠. 발단에는 뭐 나왔어? 인물, 소년과 소녀가 등장했다. 자, 배경은 시골 마을이고 계절은 가을이다. 자, 사건의 실마리, 소년과 소녀가 처음 만나서 서로에게 관심을 표현한다. 여기가 발단입니다. 자, 이제 전개로 가면 사건이 혹은 갈등이 점차 모습을 드러내줘야 되겠지. 자, 여기서부터는 소재들이 더 많이 나올 거니까. 자, 우리 마달락부터 볼게요. 다음 날부터 좀 더 늦게 개울가로 나왔다. 소녀의 그림자가 배지 않았다. 다행이었다. 자, 왜? 소녀가 또 한가운데 앉아있으면 말 못 거니까. 그러나 이상한 일이었다. 소녀의 그림자가 배지 않는 날이 계속될수록 소년의 가슴 한구석에는 어딘가 허전함이 자리 잡는 것이었다. 그러니까 어때? 소녀가 안 앉아있으니까 비켜달라고 말 안 해도 되니까 소극적인 소년 마음에는 다행이다 싶으면서도 소녀가 보고 싶은 거죠. 자, 주머니 속 조약돌을 주무르는 버릇이 생겼다. 바로 간접적 제시죠. 바로 얘의 행동을 보여줍니다. 자, 주머니 속 조약돌을 주무르는 버릇은 무엇을 뜻한다? 소녀에 대한 그리움을 보여준다. 자, 소녀가 보고 싶어서 이러는 거예요. 자, 그런 어느 날, 어떤 날, 소녀는 전에 소녀가 앉아 물장난을 하던 징검다리 한가운데 앉아보았다. 물속에 손을 잠갔다. 세수를 하였다. 물속을 들여다보았다. 검게 탄 얼굴이 그대로 비쳤다. 싫었다. 자, 왜? 그 소녀의 하얀 피부와 대비가 되겠지. 왜? 소녀가 하던 걸 똑같이 따라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때 봤던 소녀와 다른 시커먼 내 얼굴이 비칩니다. 자, 싫어요. 자, 바로 열등감을 약간 느끼고 있어. 열등감. 그래서 어때? 소녀는 두 손으로 물속에 얼굴을 움켰다. 자기 얼굴 까만 거 싫으니까 막 움켜서 그럼 물이 일렁일렁 하면서 얼굴이 잘 안 보이겠지? 몇 번이고 움켰다. 그러다가 깜짝 놀라 일어나고 말았다. 소녀가 이리 건너오고 있지 않냐? 어떻겠니? 굉장히 당황스러우면서도 부끄럽죠. 그 친구가 하던 걸 똑같이 따라하고 있었는데 걸렸단 말이야. 자, 숨어서 내가 하는 꼴을 엿보고 있었구나. 소녀는 달리기 시작했다. 자, 어때요? 자, 약간 부끄럽고 창피했을 거야. 부끄러움. 창피함. 따라했다는 걸 들켜가지고. 자, 디딤돌을 헛짚어요. 자, 디딤돌 헛짚으면 어때? 더 창피하죠. 자, 그래서 한 발이 물속에 빠졌다. 더 달렸다.
자, 너무 창피합니다, 지금. 여기까지. 자, 처음에 소녀가 건너고 있을 때는 놀랬겠죠. 좀 당황스럽기도 했을 거야. 자, 놀라고 당황스러운 다음에는 어때? 부끄러움과 창피함이 몰려옵니다. 왜? 특히나 발을 헛짚어서 물속에 한 발 빠졌단 말이야. 너무너무 창피하겠지. 몸을 가릴 데가 있어줬으면 좋겠다. 이쪽 길에는 갈밭도 없다. 메밀밭이다. 전에 없이 메밀꽃 내가 짜릿하니 코를 찌른다고 생각됐다. 자, 메밀꽃도 역시 늦여름에서 이제 가을에 걸쳐서 피는 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계절감을 보여준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계절감. 자, 가을쯤에 핀다고 보시면 되고. 자, 미간이 아찔했다. 찝찝한 액체가 입술에 흘러들었다. 코 피었다. 소녀는 한 손으로 코피를 훔쳐내면서 그냥 달렸다. 자, 어때? 지금 발 빠진 것도 창피한데 코피까지 막 흘리면서 뛰어가니까 엄청 창피할 거야. 어디선가 바보 하는 소리가 자꾸만 뒤따라오는 것 같았다. 자, 소녀가 바보라고 말한 건 아니야. 자기 스스로. 자기 꼴이 너무 바보 같다고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 자책하는 소년이라고 되어 있죠? 이 바보 하는 소리는 자신의 자책이야. 자책. 나 왜 이렇게 바보 같지? 라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아달라 마시면 토요일이었다. 자, 우리 이렇게 소설을 읽는데 갑자기 새로운 날짜, 어느 날 이렇게 시작을 해요. 자, 그러면 새로운 사건이 벌어진다. 혹은 사건을 전환하겠다. 라는 것을 보여줘요. 자, 그러면 우리 사건의 전환이 나타나고 있고 자, 개울가에 이르니 며칠째 보이지 않던 소녀가 건너편가에 앉아 물장난을 하고 있었다. 자, 안 보이던 소녀가 갑자기 나타났어. 모르는 채 징검다리를 건너기 시작했다. 자, 지금 모르는 척하고 있어. 굉장히 하지만 의식이 될 겁니다. 얼마 전에 소녀 앞에서 한번 실수를 했을 뿐 여태 큰 길 가듯이 건너던 징검다리를 오늘은 조심스럽게 건넌다. 자, 또 빠져가지고 창피당할까봐. 예, 못 들은 채 했다. 자, 지금 소녀가 불렀는데 일부러 못 들은 척하고 갑니다. 둑 위로 올라섰다. 예, 이게 무슨 조개지? 자기도 모르게 돌아섰다. 소녀의 맑고 검은 눈과 마주쳤다. 얼른 소녀의 손바닥으로 눈을 떨구었다. 자, 이게 굉장히 약간 좀 뭐라 그러죠? 순수하고 약간 수줍은 성격이기 때문에 소녀의 눈과 마주치니까 약간 당황해서 눈을 떨굽니다. 비단조개. 참 이름도 곱다. 자, 조개 때문에 얘기하게 됐죠? 자, 비단조개는 대화를 처음 하게 되는 자, 대화의 계기를 만들어주는 소재. 대화의 계기. 이름도 참 곱다. 갈림길에 왔다. 자, 원래 갈림길은 갈라지는 길입니다. 여기서 소녀는 아래편으로 한 3마장쯤 소녀는 우대 위쪽으로 한 10리 가까운 길을 가야 한다. 자, 원래는 헤어지는 곳인데 여기서 헤어지기가 싫어요. 그래서 산에 놀러 가자. 요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갈림길은 자, 새로운 사건을 만들어 줍니다. 자, 새로운 사건의 계기. 안 헤어지고 놀러 가기로 해요. 자, 그래서 소녀가 걸음을 멈추며 너 저 산 너머에 가본 일 있니? 벌끝을 가리켰다. 없다. 우리 가보지 않을래? 시골 오니까 혼자서 심심해 못 견디겠다. 저래봬도 멀다. 자, 어때? 자, 얘는 가보자. 적극적으로 하는데 야, 저래봬도 멀어. 소극적으로 보이고 있죠? 멀면 얼마나 멀겠게? 서울 있을 땐 아주 먼 데까지 소풍 갔었다. 소녀의 눈이 금세 바보 할까 봐 같았다. 자, 역시 뭐야? 자책이죠. 아, 나 또 왜 바보같이 대답했지? 하고 자책하는 모습. 소녀가 적극적으로 산에 놀러 가보자고 제안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럼 소재 의미와 역할. 자, 조약돌은 소녀에 대한 소녀의 그리움. 언제? 조약돌을 주무르는 버릇이 생겼다. 여기서 그리움이었고요. 소년과 소녀가 대화하는 계기는 바로 조개 이름 물어보면서 비단조개. 자, 갈림길에 오면서 새로운 사건이 시작되죠.
자, 소년의 심리. 자, 주머니 쪽 조약돌을 주무를 땐 소녀가 보고 싶다. 그리워. 물속에 비친 얼굴을 싫다. 막 움킬 때는 열뜬다. 그러다가 소녀가 이쪽을 보고 있어. 자, 당황스럽고 부끄럽죠? 자, 그리고 어디선가 바보 하는 소리가 자신을 따라오는 것 같다. 자책이었어요. 자책. 자책감 혹은 자책. 자, 그럼 전개 계속 이어집니다. 자, 그러면 우리 전개는 언제부터? 자, 소녀가 조약돌을 던지고 떠난 그 뒤, 늦게 나온 것부터 시작. 그래, 산에 놀러 가는 것까지 갑니다. 자, 논 사이길로 들어섰다. 벼 가을거지 하는 곁을 지났다. 역시 계속 가을이라는 거. 허수아비가 서 있었다. 소년이 새끼줄을 흔들었다. 참새가 몇 마리 날아간다. 참, 오늘은 일찍 집으로 돌아가 톱론에 참새를 봐야 할 걸 하는 생각이 든다. 자, 소년의 내적 갈등. 자, 소녀와 놀고 싶은 마음과 집에 가서 참새를 봐야 한다 하는 마음과 요 사이에서 오는 내적 갈등이 나타나고 있고, 넘어가시면 재밌다. 소녀가 허수아비 줄을 잡더니 흔들어댄다. 허수아비가 대고 계속 우쭐거리며 춤을 춘다. 자, 의인법이죠? 자, 허수아비가 왜 춤을 춥니까? 소녀가 줄을 흔드니까. 자, 그럼 허수아비가 춤을 춘다는 건 뭐게? 소녀가 지금 기분이 너무 좋다는 얘기야. 춤을 심하게 추면 출수록 소녀의 기분은 점점 업되어 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허수아비가 되고 우쭐거리며 춤을 춘다. 바로 소녀의 즐거운 마음입니다. 자, 소녀는 어떻다? 즐겁다. 즐거움. 자, 소년과 놀러 가는 게 너무 즐거운 거야. 소녀의 왼쪽 볼에 살포시 보조개가 패였다. 보조개까지 있어. 너무 예쁘네. 자, 보조개가 패였다. 언제 패이니? 웃을 때 패이죠. 그러니까 소녀가 지금 되게 기분이 좋고 즐겁다는 걸 계속 보여주는 거야. 저만치 허수아비가 또 서 있다. 소녀가 그리로 달려간다. 그 뒤를 소년도 달렸다. 오늘 같은 날은 일찌감치 집으로 돌아가 집안일을 도와야 한다는 생각을 잊어버리기라도 하려는 듯이. 그럼 얘 뭐 하기로 했어? 내적 갈등 중에서 소녀랑 노는 쪽으로 선택하게 된 겁니다. 마음이 기울어진 거죠. 왜? 소녀랑 노는 게 너무 즐거우니까. 소녀의 곁을 스쳐 그냥 달린다. 자, 이제 좀 더 소년이 좀 더 적극적으로 나아가게 된다. 원래는 소녀가 먼저 달려나가면 그 뒤를 쫓아가는 소극적인 모습이었다면 이제는 됐어. 나 소녀랑 노는 게 너무 즐거워 하면서 점점 소년이 적극적으로 바뀌어요. 이제 소녀보다 앞서 나가죠. 메뚜기가 따끔따끔 얼굴에와 부딪힌다. 쪽빛으로 한껏 갠 가을 하늘이 소년의 눈앞에 매물돈다. 어지럽다. 저놈의 독수리, 저놈의 독수리, 저놈의 독수리가 매물 돌고 있기 때문이다. 자, 사실은 누구 때문에 어지럽니? 바로 소녀랑 있는 게 너무 기분이 좋고 너무 신이 나. 약간 흥분될 정도로 신이 났어. 그러다 보니까 막 어지러운데 독수리 때문이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야. 사실은 누구 때문에? 소녀 때문에 어지러워요. 돌아다 보니 소녀는 지금 자기가 지나쳐온 허수아비를 흔들고 있다. 좀 전 허수아비보다 더 우쭐거린다. 어때? 소녀도 점점 더 기분이 더 좋아져. 논이 끝난 곳에 도랑이 하나 있었다. 소녀가 먼저 뛰어 건넜다. 자, 여기 도랑이 중요한데요. 자, 여기 도랑이 있다. 자, 얘는 복선입니다. 복선. 자, 우리 복선은요. 소설에서 앞으로 일어날 일을 암시하거나 이어질 사건의 필연성을 제시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사건을 암시하거나 혹은 이어질 사건의 필연성, 사건의 필연성을 부여하는 역할하는 게 복선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 도랑을 건너갔지? 이따 돌아올 때 뭐 해야 돼? 도랑을 다시 건너야 돼. 우리 산에는 비가 조금만 와도 물이 엄청나게 불어나거든? 왜 이런 방현천이나 이런 데 물 보면 비가 쬐만 와도 물이 진짜 급격하게 늘어나요. 특히 산은 더 심해. 그러니까 지금은 작은 도랑이지만 이따 비가 오고 나서는 물이 많이 불어날 거고 여길 건너야 돼요. 자, 거기서부터 산미까지는 밭이었다.
수수단을 세워놓은 반머리를 지났다. 저게 뭐니? 원두맛. 여기 참외 맛있니? 그럼 참외 맛도 좋지만 수박 맛은 더 좋다? 하나 먹어봤으면, 자, 소녀가 먹고 싶대. 그럼 소녀는 어때? 이제 점점 적극적으로 바뀐다고 그랬죠? 소년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소년이 참외 그루에 심은 무밭으로 들어가 무 두 밑을 뽑아왔다. 아직 밑이 덜 들어있었다. 잎을 비틀어 팽개친 후 소녀에게 한 개 건넨다. 그러고는 이렇게 먹어야 한다는 듯이 먼저 대강이를 한 입 물어낸 다음 손톱으로 한 바퀴 껍질을 벗겨 우쩍 깨문다. 자, 먼저 알려줍니다. 자, 소녀 어때? 점점 적극적으로 바뀌고 있다는 거. 소녀도 따라했다. 그러나 새 입도 못 먹고 맵고 지려 하면서 집어던지고 만다. 참 맛없어 못 먹겠다. 소년이 더 멀리 팽개쳐버렸다. 자, 우리 이 부분. 자, 소녀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바뀌었어요. 자, 소녀가 뭐래? 먹더니 너무 매워, 지려 하고 던졌죠. 자, 그러면 우리 여기서 소년이 맞다, 너무 맛없다 하고 던져요. 첫 번째는 소녀가 맛없다고 해서 약간 쑥스러운 것도 있어. 자기가 줬는데. 첫 번째는 쑥스러움. 자, 이거 애써 줬지만 소녀가 맛없다고 그러니까 약간 좀 쑥스럽기도 하고. 두 번째는 소녀가 한 말에 동조하고 내가 더 크게, 더 세게 진짜 맛없다 라고 함으로써 어떤 거게? 친한 척이야, 친한 척. 친해지고 싶다. 소녀와 친해지고 싶음. 자, 소녀가 맛없다고 할 때 똑같이, 그리고 심지어 더 세게, 야 진짜 맛없다, 더 멀리 던져요. 자, 그래서 쑥스러움과 친해지고 싶은 마음, 이 두 가지가 섞여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넘어가면, 자, 산이 가까워졌다. 단풍잎이 눈에 따가웠다. 자, 이런 약간 시적인 표현들이 많이 나오는데, 단풍잎이 눈에 따가웠다 라고 말하고 있어. 자, 단풍잎은 어때? 눈으로 보는 거죠. 이것을 따갑다. 우리 따가운 건 피부로 느끼는 거야. 그래서 시각의 촉각화, 공감각적인 표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공감각적. 그러니까 약간 단풍잎이 쨍하게 물들어 있는 모습을 촉각처럼 표현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시각의 촉각화. 자, 야, 소녀가 산을 향해 달려갔다. 이번은 소년이 뒤따라 달리지 않았다. 어때? 이제 점점 더 적극적이면서도 마음에 여유가 조금 생기는 모습. 그러고도 곧 소녀보다 더 많은 꽃을 꺾었다. 이게 들국화, 이게 쌀이꽃, 이게 도라지꽃 하고 꽃이 쭉 나열되고 있는데, 자, 쭉 나열하면 우리 열거법이라고 부르고, 끝에 점점점에서 생략법도 사용됩니다. 자, 꽃이 많다는 얘기야. 꽃을 다 나열하진 않고. 자, 어때요? 요런 꽃들 다 가을 꽃이에요. 그래서 계절감을 느껴지게 만들어주는 꽃들. 계절감. 가을꽃. 도라지 꽃이 이렇게 예쁜 줄은 몰랐네. 난 보랏빛이 좋아. 자, 지금 우리 여기서부터 또 복선이 나오는데 지금 표현하는 복선은 소녀의 죽음을 암시하는, 비극적 결말을 암시하는 복선의 보라색으로 할게요. 자, 비극적 결말, 소녀의 죽음을 암시합니다. 소녀의 하는 복선이에요. 이것도 복선. 자, 보라색으로 표시하는 건 다 이거예요. 자, 보라색 물론 예뻐서 썼다라는 인터뷰 내용도 있긴 있었는데, 하지만 우리 계속 이 소설을 배울 때 보라색 약간 우울한 색깔, 죽음을 연상시키는 색깔에서 죽음과 같이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양상같이 생긴 노란 꽃이 뭐지?
마타리꽃. 소녀는 마타리꽃을 양산 받듯이 보인다. 약간 상기된 얼굴에 살풋한 보조개를 떠올리며 다시 소녀는 한 움큼 꺾었다. 꽃 한 움큼을. 싱싱한 꽃까지만 골라 소녀에게 건넨다. 왜? 싱싱한 것만 주고 싶어. 소녀에게 좋은 것만 주고 싶어. 바로 소녀를 위한 정성. 자, 그러나 소녀는 하나도 버리지 마라. 왜? 그 정성이 고마워요. 자, 소녀의 정성이 고맙다. 자, 도랑은요. 자, 사건 전개에 필연성을 부여합니다. 이따가 다시 건너와야 돼요. 복선 역할 할 거고요. 소녀는 물을 왜 더 멀리 던졌을까? 자, 내가 가져왔는데 소녀가 맛없대. 그러니까 쑥스럽기도 하고 그래 맛없다 하고 또 적극적으로 자, 동의하죠. 맞아, 맛없어서 못 먹겠다 하고 더 멀리 던지는 적극적인 동의. 자, 소녀와 친해지려고 한다. 자, 산에서 계속 놉니다. 산 마룻개로 올라갔다. 맞은편 골짜기에 오손도손 초가집이 몇 모여 있었다. 약간 향토적인 시골 느낌. 누가 말한 것도 아닌데 바위에 나란히 걸터 앉았다. 자, 말하지 않아도 마음에서 마음으로 통하는 거 한자성어 뭡니까? 옆에 문제 있죠? 19번 문제. 그렇지. 이심전심. 마음으로써 마음에 전한다. 우리 이가 뭐뭐로써 전이 막 전한다. 마음심, 마음심이니까 마음으로써 마음에 전한다. 말하지 않아도 통해요. 다시 본문 오면 별로 특별히 주위가 조용해진 것 같았다. 따가운 가을 햇살만이 말라가는 풀냄새를 퍼뜨리고 있었다. 역시 감각적인 표현, 시적인 느낌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자, 다양한 심상들이 나타나는데 따갑다, 톡각, 가을의 햇살은 시각, 풀냄새는 후각 이렇게 다양한 심상들이 사용되고 있어요. 저건 또 무슨 꽃이지? 적잖이 비탈진 곳에 칡 덩굴이 엉키어 꽃을 달고 있었다. 꼭 등꽃 같네. 우리 서울 우리 학교에 큰 등나무가 있었단다. 저 꽃을 보니까 등나무 밑에서 놀던 동무들 생각이 난다. 소녀가 조용히 일어나 비탈진 곳으로 간다. 꽃송이가 달린 줄기를 잡고 끊기 시작한다. 좀처럼 끊어지지 않는다. 안간힘을 쓰다가 그만 미끄러지고 만다. 칡 덩굴을 그어쥐었다. 소년이 놀라 달려갔다. 소녀가 손을 내밀었다. 손을 잡아 이끌어 올리며 소녀는 제가 꺾어다 줄 것을 잘못했다고 뉘우친다. 자, 어때요? 자, 소녀에 대한 걱정. 미안함. 자, 이제 소녀는 적극적으로 바뀌었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소녀를 치료해줍니다. 다음 페이지 가시면 자, 이 소녀가 넘어졌잖아. 소녀의 오른쪽 무릎에 핏방울이 내맺혔다. 소녀는 저도 모르게 생채기의 입술을 가져다 대고 빨기 시작했다. 자, 어때? 굉장히 적극적으로 바뀌었어요. 적극적이고 헌신적이다. 자, 적극적이고 헌신적인 태도로 일단 피를 지혈을 해야 되니까 피가 빨리 멎어야 되니까 그러다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 획 일어나 저쪽으로 달려간다. 좀 만에 숨이 차 돌아온 소녀는 이걸 바르면 낫는다. 송진을 생채기에 문질러 바르고는 그 다름으로 칡덩굴 있는 대로 내려가 꽃 달린 줄기를 이빨로 끊어가지고 올라온다. 자, 소녀가 끊으려다가 넘어진 거 그거를 끊어갖고 갖다 줍니다. 그러고는 저기 송아지가 있다. 그리 가보자. 자, 갑자기 화제를 바꾸죠. 자, 왜 화제를 바꿀까? 소녀가 이거 끊으려다가 넘어져서 다쳤잖아. 아프니까 기분이 좀 다운되거나 아니면 의기소침해지거나 좀 뭐 안 좋아질까봐. 기분을 좀 풀어주기 위해서 꽃을 꺾어다 주면서 다른 쪽으로 관심을 돌려주는 겁니다. 바로 좀 더 적극적으로 바뀌었다는 거. 자, 누렁 송아지였다. 아직 콧뚜레도 꿰지 않았다. 소년이 고삐를 바싹 잡아주고 등을 긁어주는 척 후딱 올라탔다. 송아지가 껑충거리며 돌아간다. 소녀의 흰 얼굴이, 분홍 스웨터가, 남색 스커트가 안고 있는 꽃과 함께 범벅이 된다. 모두가
하나의 큰 꽃묶음 같다. 뭐뭐 같다? 지규. 자, 소녀를 뭐에다 비유해요? 꽃에다가 비유합니다. 그럼 뒤에 꽃이 망가지거나 꽃이 상하면 소녀가 꽃이야. 소녀의 건강이 나빠진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자, 어지럽다. 그러나 내리지 않으리라. 자랑스러웠다. 자, 갑자기 자랑스러워. 소녀가 흉내내지 못할 자기 혼자만이 할 수 있는 일인 것이다. 자, 갑자기 자랑스러웠다 났어요. 자, 우리 이런 부분들은 조금 독특한 부분. 자, 소년의 심리가 직접 제시되고 있죠. 소녀가 못하는 걸 해서 자랑스러움,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전개예요. 자, 소년의 태도와 심리. 자, 다친 소녀를 정성껏 치료해주고 꽃을 꺾어다 줍니다. 자, 굉장히 적극적이면서도 헌신적인 태도로 소녀를 치료해주고, 자, 송아지가 있는 곳으로 가보자 하고 적극적으로 소녀를 리드하면서 송아지에 올라타고 자부심을 느끼자. 자, 소녀를 빗댄 표현. 자, 꽃을 든 소녀의 모습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하나의 큰 꽃묶음 같다라고 아름답게 비교법 사용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전개예요. 어디까지? 자, 송아지에 올라탄 데까지. 여기까지가 전개. 자, 그럼 여기까지 문제 먼저 풀게요. 이어서 위기를 한번 보자. 자, 새로운 인물이 또 나옵니다. 너희 예서 뭣들 하느냐? 농부와 나가 억새풀 사이로 올라왔다. 송아지 등에서 뛰어내렸다. 어린 송아지를 타서 허리가 상하면 어쩌느냐고 꾸지람을 들을 것만 같다. 자, 이렇게 새로운 인물이 나오면서 역시 분위기가 살짝 바뀌는 사건이 전환되는 분위기로 만들어줍니다. 자, 사건의 전환. 자, 그런데 나룻이 긴 농부는 소녀편을 한번 훑어보고는 그저 송아지 고삐를 풀어내면서 어서들 집으로 가거라. 소나기가 올라. 참 먹장구름 한 장이 라고 했는데, 자, 우리 지금 소나기가 등장하면 소나기. 자, 분위기가 어때요? 먹장구름 한 장이 머리 위에 와 있고요. 갑자기 사면이 소란스러워진 것 같습니다. 바람이 우수수 소리를 내며 지나가고 삽시간에 주위가 보랏빛으로 바뀌어요. 자, 보랏빛 나왔으니까 자, 불길하네. 자, 비극적 결말을 암시하고, 자, 산을 내려오는데 떡갈나무 잎에서 빗방울 듣는, 자, 떨어지는, 똑똑똑 떨어지는 소리가 난다. 굵은 빗방울이었다. 목덜미가 선뜻선뜻했다. 그러자 대번에 눈앞을 가로막는 빗줄기. 자, 명사형으로 맞추면서, 자, 세찬 빗줄기의 모습을 요약적으로 압축적으로 보여줍니다. 자, 먹장구름이 나타나면서부터 어떻게? 위기감이 고조돼요. 위기감 조성. 약간 어둡고 불안한 분위기. 자, 바로 여기 명사형으로 마무리. 자, 세찬 빗줄기의 모습이 나타나고요. 자, 그럼 이제 비를 피해야겠죠? 자, 비안개 속에 원두막이 보였다. 그리로가 비를 피할 수밖에. 그러나 원두막은 기둥이 기울고 지붕도 갈래갈래 찢어져 있었다. 그런대로 비가 덜 새는 곳을 가려 소녀를 들어서게 했다. 소녀는 입술이 파랗게 질려 있었다. 자, 소녀 비 잠깐 맞았다고 입술이 시퍼래져요. 자, 역시 비극적 결말을 암시합니다. 어깨를 자꾸 떨었다. 무명 겹저고리를 벗어 소녀의 어깨를 싸 주었다. 자, 바로 소년의 적극적인 모습, 소녀를 위해주고 있죠. 소녀는 비에 젖은 눈을 들어 한번 쳐다보았을 뿐 소년이 하는 대로 잠자코 있었다. 자, 이제 바뀌었어. 소년이 훨씬 더 적극적이고 소녀가 이제 소극적으로 소년이 하는 대로 가만히 있습니다. 그러면서 안고 온 꽃묶음 속에서 자, 뭘 버려요?
자, 가지가 꺾이고 꽃이 일그러진 송이를 골라 발밑에 버린다. 여기도 역시 아까 소녀가 거대한 꽃묶음이야. 그 중에 가지가 꺾이고 일그러진단 말이야. 바로 소녀의 건강이 악화된다. 비극적 결말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소녀가 들어선 곳도 비가 새기 시작했다. 더 거기서 비를 그을 수 없었다. 밖을 내다보던 소년이 무엇을 생각했는지 수수밭 쪽으로 달려간다. 세워놓은 수수단 속을 뒤집어 보더니 옆에 수수단을 날라다 덧세운다. 다시 속을 뒤집어 본다. 그러고는 소녀 쪽을 향해 손짓을 한다. 자, 일로 오라는 거지. 수수단 속은 비는 안 새었다. 그저 어둡고 좁은 게 안 됐다. 앞에 앉은 소녀는 그냥 비를 맞아야만 했다. 자, 소년이 굉장히 헌신적인 태도로 소녀를 위해주고 있고, 그런 소년의 어깨에서 김이 올랐다. 소녀가 속삭이듯이 이리 들어와 앉으라고 했다. 소녀가 다시 들어와 앉으라고 했다. 할 수 없이 뒷걸음질을 쳤다. 그 바람에 자, 꽃이 또 망가져. 소녀가 안고 있는 꽃묶음이 우그러들었다. 그러나 소녀는 상관없다고 생각했다. 왜? 소년이 더 소중하니까. 비에 젖은 소년의 몸 내음새가 확 코에 끼얹혀졌다. 그러나 고개를 돌리지 않았다. 도리어 소년의 몸 기운으로 해서 떨리던 몸이 저기 누그러지는 느낌이었다. 자, 고개 돌리지 않고 이런 부분은 이제 소년을 좀 믿고 의지하고 소년과 친해졌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소년과 친해졌다. 혹은 소년에게 의지한다. 자, 소란하던 수숫잎 소리가 뚝 그쳤다. 밖이 멀게졌다. 수수단 속을 벗어났다. 멀지 않은 앞쪽에 햇빛이 눈부시게 내리붙고 있었다. 자, 굉장히 아름다운 자연 풍경이 갑자기 나오는데요. 우리 보통 이렇게 소설에서 소년, 소녀의 순수하고 예쁘고 맑고 깨끗한 사랑에 대해서 다룰 때 배경을 아름다운 자연의 묘사로 보여주는 경우가 있어. 우리 영화나 드라마 같은 경우에도 배경이 작품의 분위기를 나타내주죠. 그랬을 때 이렇게 맑고 깨끗한 자연 속에서 소년과 소녀가 손잡고 룰루랄라 하는 거하고 어두운 밤거리에서 손잡고 룰루랄라 하는 거하고 분위기가 다르단 말이야. 이렇게 아름다운 배경 묘사는 소년과 소녀의 이 순수한 사랑을 더 예쁘고 깨끗하고 아름답게 부각시키기 위한 장치라는 거. 왜? 이제 업어줄 차례거든. 약간 이제 가까워지니까 이 장면에서 예쁜 배경을 깔아줍니다. 예쁜 배경. 자, 우리 머릿속에 이 예쁜 배경을 떠올리셔야 돼요. 자, 앞쪽에 햇빛이 눈부시게 쫙 내리붙고 있고 굉장히 막 밝고 비가 왔다 그쳤으니까 훨씬 더 맑고 깨끗한 느낌의 햇빛이 쏟아붓고 있고 도랑 있는 곳까지 와보니 엄청나게 물이 불어 있었다. 빛마저 제법 붉은 흙탕물이었다. 뛰어 건널 수가 없었다. 소년이 등을 돌려댔다. 소녀가 순순히 엎이었다. 자, 아까 그 도랑이 너무 넓어졌어. 걷어올린 소년의 잠방이까지 물이 올라왔다. 소년은 어머나 소리를 지르며 소년의 목을 끌어 안았다. 자, 가까워지는 가장 극적인 장면. 소년과 소녀가 가까워지는 가장 극적인 장면 혹은 극적인 부분. 자, 이거 보여주고 나서 다시 예쁜 배경. 개울가에 다다르기 전에 가을 하늘은 언제 그랬는가 싶게 구름 한 자국씩 쪽빛으로 개어 있었다. 자, 맑고 깨끗한 하늘을 보여주죠. 바로 어떻다? 얘네들의 사랑을 굉장히 돋보이게. 근데 어떻게 돋보이게? 예쁘고 순수하고 깨끗한 느낌으로 돋보이게 만들어주는 배경 묘사. 바로 이런 아름다운 자연은 얘네들의 어떤 관계 혹은 애정, 사랑을 순수하고 아름답게 보여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위기가 끝이 났습니다. 자, 위기는 뭐예요? 소나기가 내리고 이 소나기를 피했다가 도랑을 건너오는 부분까지, 여기까지가 위기야. 자, 그러면 우리 소나기의 역할, 자, 사건 전개사. 자, 이 부분은 위기 부분. 자, 위기감을 조성하자.
자, 소년과 소녀가 가까워지게 만들어주고요. 소녀 죽음의 원인이 되고 소년과 소녀의 갑작스럽고 짧은 사랑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자, 비극적 결말을 암시하는 부분에 우리 보라색으로 표시했었는데요. 난 보랏빛이 좋아. 삽시간의 주위가 보랏빛으로 변했다. 소녀의 입술이 파랗게 질려 있었다. 가지가 꺾이고 꽃이 일그러진 송이를 골라 발밑에 버린다. 소녀가 안고 있는 꽃묶음이 우그러들었다. 바로 비극적인 결말. 바로 소녀의 죽음을 암시하는 부분. 소녀의 죽음. 자, 이제 전정으로 가면 갈등의 최고조로 올라가는 부분, 그리고 뭐 갈등에서의 뭐 실마리가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우리 버달락 보시면 그 다음 날은 소녀의 모습이 배지 않았다. 다음 날도 자, 산에 갔다 오고 나서부터는 계속 안 보여. 매일같이 개울가로 달려와도 봐도 배지 않았다. 학교에서 쉬는 시간에 운동장을 살피기도 했다. 남몰래 5학년 여자반을 엿보기도 했다. 자, 그럼 이 소녀가 5학년 여자아이라는 거. 그러나 배지 않았다. 그날도 소녀는 주머니 속 흰 조약돌만 만지작거리며 개울가로 나왔다. 자, 조약돌 만지작거리는 건 뭐라 그랬지? 소녀에 대한 그리움을 나타내주는 표현이라고 했죠? 자, 그래서 배지 않은 다음부터 이 소녀는 소녀가 나오기만을, 소녀를 볼 수 있기만을 기다리는 모습이에요. 바로 소녀에 대한 그리움. 자, 소녀를 그리워하는 모습을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쪽 개울뚝에 소녀가 앉아있는 게 아닌가. 소녀는 가슴부터 두근거렸다. 자, 어때요? 설레고 반갑죠? 자, 그동안 알았다. 자, 아파서 못 왔대. 알아보게 소녀의 얼굴이 헬쓱해져 있었다. 자, 그러면 소녀는 아파서 여태까지 못 왔네. 그날 소나기 맞은 것 때문에 소녀가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다. 인제 다 낫냐? 아직도. 그럼 누워 있어야지. 너무 갑갑해서 나왔다. 그날 참 재밌었어. 근데 그날 어디서 이런 물이 들었는지 잘 지지 않는다. 소녀가 분홍 스웨터 앞자락을 내려다본다. 거기에 검붉은 진흙물 같은 게 들어있었다. 그러면 소년과 소녀의 추억이 담겨있는 진흙물이야. 소년과 소녀의 추억이 담겨있어요. 자, 소녀가 가만히 보조개를 떠올리며 씩 웃으면서 이게 무슨 물 같니? 소녀는 스웨터 앞자락만 바라다 보고 있었다. 네, 생각해냈다? 그날 도랑 건널 때 내가 엎인 일이 있지? 그때 내 등에서 옮은 물이다. 자, 그래서 이 소녀가 소년 등에 엎였던 그 추억이 떠오르는 거야. 소녀는 얼굴이 확 달아오름을 느꼈다. 왜? 그때 생각하니까 업었던 걸 떠올리니까 약간 수줍어서 순진하니까. 수줍음. 순진한 성격이다. 자, 그때 생각하니까 얼굴이 빨개져요. 순진하고 순박하자. 넘어가면 자, 갈림길에서 소녀는 자, 이번에 갈림길에서는 같이 놀러 가지 않습니다. 자, 이번에는 헤어져야 돼요. 이별을 암시해요. 저 오늘 아침에 우리 집에서 대추를 땄다. 내일 제사 지내려고. 대추 한 줌을 내어준다. 소녀는 주춤한다. 맛봐라. 우리 증조 할아버지가 심었다는데 아주 달다. 자, 이 달콤한 대추를 주고 싶단 말이야. 맛있는 거 주고 싶은 마음은 뭐니? 좋아하는 마음이죠. 바로 소년을 위하는 소녀의 마음이에요. 자, 소년에게 맛있는 대추를 주고 싶어서 집에서 가져온 겁니다. 소녀는 두 손을 오그려 내밀며 참 알도 붓다. 그리고 우리 이번에 제사 지내고 나서 좀 이따 집을 내주게 됐다. 소녀는 소녀네가 이사해 오기 전에 벌써 어른들의 이야기를 들어서
윤초시 손자가 서울서 사업에 실패해가지고 고향에 돌아오지 않을 수 없게 됐다는 걸 알고 있었다. 그것이 이번에는 고향집마저 남의 손에 넘기게 된 모양이었다. 자, 그래서 가세가 기울어져서 어쩔 수 없이 이 고향집마저 팔고 다른 곳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 왜 그런지 난 이사 가는 게 싫어졌다. 자, 왜 싫어져요? 자, 소년과 헤어지기 싫다. 어른들이 하는 일이니 어쩔 수 없지만 전에 없이 소녀의 까만 눈에 쓸쓸한 빛이 떠돌았다. 자, 쟤도 지금 헤어지기 싫고 안타깝고 서운한 겁니다. 저달락 소녀와 헤어져 돌아오는 길에 소녀는 혼자 속으로 소녀가 이사를 간다는 말을 수없이 되뇌어 보았다. 근데 뭐래? 뭐 그리 안타까울 것도 서러울 것도 없었다. 자, 그런데 뭐래? 그렇건만 소녀는 지금 자기가 씻고 있는 대추 아래 단맛을 모르고 있었다. 자, 대추 맛을 모를 정도로 어떻다? 자, 헤어지는 게 너무나 서운하다. 안타깝고 서운하다. 단어예요. 반어법 뭐예요? 반대로 말함으로써 더 강조해주죠. 자, 소녀와 헤어지는 게 너무 안타깝고 서럽다. 그래서 대추 아래 단맛을 모를 정도로 소녀가 이사 간다는 게 충격이다. 이날 밤 소녀는 몰래 덕세 할아버지네 호두밭으로 갔다. 낮에 봐두었던 나무로 올라갔다. 그리고 봐두었던 가지를 향해 작대기를 내리쳤다. 호두송이 떨어지는 소리가 별나게 크게 들렸다. 자, 왜? 나쁜 짓 하고 있으니까 우리 도둑이 제발 저린다고 하죠? 자, 그래서 굉장히 이 소리가 더 크게 들립니다. 가슴이 섬뜩했다. 그러나 다음 순간 굵은 호두야 많이 떨어져라 많이 떨어져라. 저도 모를 힘에 이끌려 마구 작대기를 내리치는 것이었다. 자, 왜 호두를 처리하고 있어요? 바로 소녀에게 주기 위해서. 자, 소녀를 위하는 소년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자, 이사 간다고 하니까 우리 동네의 맛있는 호두를 먹여주고 싶은 겁니다. 자, 돌아오는 길에 열 이틀달이 지우는 그늘만 골라 짚었다. 자, 왜? 지금 자기 거 딴 게 아니라 서리한 거란 말이야. 약간 죄책감? 그늘로만 싹 오고 있어요. 그늘의 고마움을 처음 느꼈다. 자, 볼록한 주머니를 어루만졌다. 포도송이를 맨손으로 깠다가는 옴이 오르기 쉽다는 말 같은 건 아무렇지도 않았다. 그저 근동에서 제일 가는 이 덕세 할아버지네 호두를 어서 소녀에게 맛보여야 한다는 생각만이 앞섰다. 그러다 아차 하는 생각이 들었다. 소녀더러 병이 좀 낫거들라 이사 가기 전에 한번 개울가로 나와달라는 말을 못해준 것이었다. 바보 같은 것 역시 또 자책을 하고 이튿날 소년이 학교에서 돌아오니 아버지가 나들이 옷으로 갈아입고 닭 한 마리를 안고 있었다. 어디 가시느냐고 물었다. 그 말에는 대꾸도 없이 아버지는 안고 있는 닭의 무게를 겨냥해 보면서 이만하면 될까? 어머니가 망태기를 내주며 벌써 며칠째 갸알갸알하고 알랄자리를 보던데요. 크진 않아도 살은 쪘을 거예요. 소년이 이번에는 어머니한테 아버지가 어디 가시느냐고 물어보았다. 저 서당골 윤초시 댁에 가신다. 자, 소년의 집이죠? 제사상에라도 놓으시라고. 그럼 큰 놈으로 하나 가져가지. 저 얼룩 스타일그룹. 왜? 소년의 집에 간다니까 큰 걸 줬으면 좋겠어. 바로 소녀를 위하는 소년의 마음입니다. 근데 수탉보다는 얘는 크긴 크지만 암탉이 맛있는 건데. 자, 그러니까 이 말에 아버지는 허허 웃고 나서 임마 그래도 이게 실속이 있다. 소녀는 공연히 열적어 약간 쑥스러워서 부끄러워서 책보를 집어 던지고는 외양간으로 가 소 잔등을 한번 철썩 갈겼다. 쇠팔이라도 잡는 척. 저 왜? 아버지한테 소녀를 좋아하는 마음을 들킨 것 같아서. 마음을
긁힌 것 같아서. 어때요? 약간 부끄러우니까 딴청 부리는 겁니다. 자, 부끄러워서 딴청을 부린 것이다. 자, 그럼 소재의 의미와 역할 정리해 볼게요. 자, 스웨터에 묻은 진흙물은 소년과 소녀의 추억이 담겨 있어요. 자, 그래서 추억을 의미합니다. 갈림길, 자, 이제는 서로 다른 길을 가죠. 이별을 암시해요. 대추는 소년을 생각하는 소녀의 마음. 자, 소녀를 위하는 소년의 마음은 호두와 얼룩스탈기다. 자, 그래서 아버지에게 얼룩스탁 가져가라 하는 부분까지가 절정입니다. 자, 이제 절정이 끝났으니까 결말. 자, 개울물은 날로 여물어 갔다. 자, 개울물이 여물어 간다는 건 우리 가을에서 시간이 점점점 갈수록 물이 점점 줄어들죠. 자, 바로 시간의 경과를 나타내요. 시간의 경과. 근데 개울물이 뭐 줄어들었다든지 이런 표현이 아니라 여물어 간다는 건 바로 점점 더 깊어간다는 건데, 혹은 뭔가 좀 더 숙성되어 간다라는 것이 여문다고 하잖아. 바로 개울물에서 누굴 만났어요? 소녀를 만났죠? 바로 소녀에 대한 소년의 그리움이 점점 더 깊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바로 소녀에 대한 그리움이 깊어간다. 자, 소녀는 갈림길에서 아래쪽으로 가보았다. 자, 소녀가 사는 쪽이 아래쪽. 갈반머리에서 바라보는 서당골 마을은 쪽빛 하늘 아래 한결 가까워 보였다. 자, 왜 가깝게 느껴질까? 소녀가 거기 있다고 생각하니까, 소녀가 보고 싶고 소녀가 그리우니까 그것도 가깝게 느껴져요. 어른들의 말이 내일 소녀네가 양평읍으로 이사 간다는 것이었다. 거기 가서는 조그마한 가게방을 보게 되리라는 것이었다. 소녀는 저도 모르게 주머니 속 호두알을 만지작거리며 한 손으로는 수없이 달꽃을 휘어꺾고 있었다. 자, 왜? 나 소녀가 보고 싶고, 근데 나 보자고 말도 못했는데 막 안타깝고 이별은 해야 되고, 자, 바로 이런 것들을 나타내 줍니다. 자, 소녀가 그리우면서도 소녀를 보지 못해서 안타까움의 심정. 자, 이것을 무엇으로? 소년의 행동으로 간접 제시하고 있어요. 자, 간접 제시하고 있고, 자, 그날 밤 소년은 자리에 누워서도 같은 생각뿐이었다. 내일 소년애가 이사하는 걸 가보나 어쩌나. 가면 소녀를 보게 될까 어떨까. 자, 내적 갈등하고 있었어. 갈까 말까. 가볼까 어쩔까. 내적 갈등 하다가, 자, 그러다가 까무룩 잠이 들었는가 하는데 참 세상 일도. 말 같던 아버지가 언제 돌아왔는지. 윤초시 댁도 말이 아니여. 그 많던 전답을 다 팔아버리고 대대로 살아오던 집마저 남의 손에 넘기더니 또 악상. 자, 악상은 자식이 부모보다 먼저 죽는 거. 자, 당하는 걸 보면, 자, 바로 뭐다? 이 집에 소녀가 죽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44번에 윤초시 댁은 어떤 상황입니까? 많던 논밭도 다 팔아먹고 집도 팔아야 되고 심지어 증손녀가 죽었죠. 자, 그럼 어떤 상황? 설상가상입니다. 설상가상. 설은 눈, 상은 위에, 가는 더한다. 상은 서리, 눈 위에 서리가 더한다. 눈이 온 것도 나쁜데 거기에 서리까지 왔으면 농작물은 다 죽어나가. 바로 나쁜 일에 나쁜 일이 더한다. 설상가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1번이 답이 되고요. 설상가상 연결해 주시고, 자, 남포불 밑에서 바느질감을 안고 있던 어머니가 증손이라고 계집애 그 애 하나뿐이었죠? 바로 소녀가 죽었다는 걸 보여주고 있지. 그렇지, 사내에 둘 있던 건 어려서 잃고 어쩌면 그렇게 자식복이 없을까? 글쎄 말이지, 이번엔 꽤 여러 날 앓는 걸 약도 변번이 못 써봤다더군. 왜? 집안 형편, 경제적인 형편이 어려워졌기 때문에. 지금 같아서는 윤초신에도 대가 끊긴 셈이지. 그런데 참 이번 계집애는
어린 것이 여간 잔망스럽지가 않아. 글쎄 죽기 전에 이런 말을 했다지 않아? 자기가 죽거든 자기 입던 옷을 꼭 그대로 입혀서 묻어달라고. 자, 왜? 그 옷에는 뭐가 묻어있어? 진흙물이 묻어있고 진흙물은 소년과의 추억이 담겨져 있고 죽어서도 소년과의 추억을 잊지 않고 간직하고 싶다. 자, 소년과의 추억을 간직하고 싶다. 자, 그런데 지금 이 얘기를 소녀는 잠결에 듣고 있어요. 근데 얘가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전혀 나오지 않고 끝나버렸죠. 바로 우리 이런 걸 뭐라 그래? 뭐 열린 결말 혹은 뭐 요렇게 생략법을 사용했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뒤에 어떤 내용이 이어질지는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자, 이렇게 결말 내지 않고 생략하면서 달라고 점점점점 하면서 생략하면서 그냥 끝내버려요. 뭔가 여운이나 감동을 좀 더 강하게 줄 수 있고요. 독자가 이 뒤에 벌어질 일을 상상하도록 만들죠. 또 약간 더 애틋한 느낌을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자, 우리 아래 소녀의 유언에 담긴 의미. 자기가 죽거든 소년에게 엎여 도랑을 건널 때 소년 등에서 옮은 진흙물이 든 스웨터를 입혀서 묻어달라고 했습니다. 자, 소년과의 추억을 영원히 간직하고 싶다. 자, 결말 처리 방식 별표. 자, 생략법을 사용해서 여운을 남기고 독자가 이 뒤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 상상하게 합니다. 또 주변 인물들의 대화를 통해서 소녀의 죽음을 간접적으로 전달되어 그러다 보니까 소년이 지금 어떤 기분인지 이런 거 전혀 보이지 않죠. 감정이 절제되면서 그러면서도 애틋함이 더 강조됩니다. 우리 막 영화나 드라마 볼 때 슬픈 장면에서 막 주인공이 울부짖는 것보다 약간 절제하는 게 좀 더 슬픈 느낌을 줄 수 있거든. 그런 효과를 줄 수 있고요. 자, 비극적 결말 이것을 통해 소년 소녀의 짧고 순수한 사랑이 돋보이면서 안타까움과 감동을 주게 됩니다. 그럼 우리 일단 본문 문제 먼저 풀어볼게요.